이번 수업 시간에는 몽골 고원의 유목제국, 유연, 돌궐, 위구르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3, 4세기 북아시아와 내몽골 지역의 여러 유목민 세력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4, 5세기 몽골 고원을 지배했던 유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 5세기에서 8세기까지 북아시아 초원지대를 지배했던 돌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 위구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나라와 중앙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3, 4세기 북아시아. 여기에서는 3, 4세기 이전의 역사도 약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노는 기원 후 1세기, 두 번째로 선후 계승전쟁이 발생하면서 북흉노와 남흉노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선후 계승전쟁에서 패한 남흉노는 후한의 항복하고 후한 변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후한의 도움을 받아 북흉노를 공격해서 격파하게 됩니다. 이후 남흉노는 후한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북흉노, 선비, 오한 등 유목민 세력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후한 말 황건적에 난 이후 군웅할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후한의 선우 어부라는 황건적의 잔당들과 함께 중원 지역 여기저기를 공격합니다. 조조의 근거지인 연주의 동군까지 쳐들어가서 조조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의 좌현왕 거비는 백파적, 이락, 한섬, 호재 등과 함께 동탁에 의해 장안으로 끌려갔다가 동탁 사후 혼란을 틈타 낙양으로 다시 도망가려고 하는 헌재 일행을 호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노인들이 후한 말 주국의 정치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저도 이 과정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사료가 너무나 부족해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세력을 보면은 조조는 좌현왕 거비 세력을 나중에 토벌해서 승리했던 것 같고, 한때 황하 하류 지역까지 공격했던 흉노선우 어부라는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주하게 됩니다. 원래 남흉노의 선우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은 서하군 미직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평양 지역은 분수 하류에 있는 지역으로서 훨씬 더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후한말 동란을 틈타서 남흉노 선우 어부라와 좌현왕 거비 등 일부 흉노 세력들이 현재의 산서성 중부와 남부까지 이동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남흉노는 304년 유연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한편 남흉노 세력과 후한의 공격을 받아서 패했던 북흉노 세력은 사료가 좀 부족하지만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유럽 지역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당시 유럽 사람들은 훈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저는 흉노와 훈이 같은 집단이라고 하는 설에 약간 좀 회의적이지만, 대부분의 통설에 따르면 이때 서쪽으로 계속 이동한 흉노 세력이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을 규합하고 이들을 데리고 게르만의 고트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트인들이 훈의 공격을 받아서 다뉴브 강을 넘어 로마 제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게르만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식적인 지도가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4세기, 7세기, 주로 3세기에서 4세기까지 북위 40도에서 50도 사이에 있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있는 유목민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중국, 이때는 서진 시대였죠. 그리고 유라시아 서쪽 끝에 있는 로마 제국을 각각 공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공격해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초원에 있는 유목 세력이 이란 고원과 인도 지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북아시아 초원 지역에 있던 유목민들이 남하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비슷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사실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들이 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의 부족으로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이들의 이합집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다만 이 시기가 지구상으로 보면 한랭기라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추위에 되게 강하다라고 하는데 대신 가축들은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축을 거느리고 좀 더 살기 좋은 따뜻한 남쪽으로 이주했을까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합니다. 다음으로 선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기원전 3세기 전후 흉노에게 정복되었던 동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흉노에 멸망당한 이후 동호의 유민들이 오한산과 선비산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각각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산 이름을 따서 자신들의 집단을 선비 또는 오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한인들은 중국 변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후한 시대의 중국 역사책의 기록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오한보다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선비는 흉노가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하게 되자 점차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흉노를 내쫓고 몽골 초원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흉노와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 조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흉노는 전환무제의 공격을 받은 이후 선우의 권위와 권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본래부터 선우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였습니다. 유목국가들 중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흉노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선비는 여러 부족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원수였던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잠깐 연합하여 흉노를 공격하였고 흉노에 승리한 이후 몽골고원 지역을 차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후한이 선비와 변경무역을 하게 되자 선비의 개별 부족들은 후한과 교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국가 조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세기 중엽 단석계가 나타나 선비 부족들을 규합해서 통일이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강력한 국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석계가 죽은 이후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선비는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는 사실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 있었던 여러 유목국가들 가운데 유연과 함께 임팩트가 가장 약한 국가이긴 합니다. 그리고 북아시아 초원 지역에 있는 여러 유목민 세력들에게 준 영향도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북아시아 유목민들의 역사보다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비의 여러 부족들이 화북 지역으로 진격해서 비교적 강성하고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선비 부족 가운데 토요콘, 걸복부, 독발부 등이 서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토요코는 현재 청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주변의 강 등 유목민들을 정복하고 제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강력한 유목국가를 세웠습니다. 걸복부도 음산을 따라 황하 상류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독발부는 원래 탁발부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현재의 하서회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진시대 독발부의 세력이 한때 강해서 양주자사를 죽이기도 했지만 후에는 그다지 큰 세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용부, 단부가 요동 요서 지역에 있다가 특히 모용부는 나중에 후조의 군주 석호가 죽은 후 연민이 후조 황실일족을 죽이고 자녀 후조 세력과 싸우는 틈을 타서 화북 지역으로 진격하고 황하 중하류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 나라를 전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은 4세기 초 몽골려가 세웠다고 합니다. 몽골려는 서진의 내전과 혼란한 시기에 여러 부족들을 통합했습니다. 이 시기 유연의 세력은 그다지 강하지 못했고 몽골려 이후에 5군주의 이름만 전해질 뿐입니다. 4세기 말 유연은 동서로 나뉘어 각각 필후발과 온흘제 형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391년 유연은 북이 탁발규의 공격을 받아 인구의 절반이 포로로 잡혔으며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394년 서부를 통치하던 사류는 숙부인 피루발을 공격해서 죽인 후 스스로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피루발의 아들들은 북이로 망명했는데 북이 조정으로부터 자귀를 벗고 북이 황실과 통혼하여 탁발부와 밀접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북이는 매우 강성했기 때문에 사류는 북이에 대적하지 않았고 대신 북쪽으로 이동하여 초원 부족들을 통합하고 카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비록 초기 기록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원래 이 유연 세력은 북이의 지배를 받던 한 부족이었다가 5세기 초에 독립하게 됩니다. 399년 북이군이 고차라고 하는 유목 부족을 공격하고 약 9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몇 년 후 사류는 고차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고차와 다른 유목 부족들을 정복하고 몽골 고원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때가 대략 402년 전후였습니다. 그러나 유연은 고차를 복속시키고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다지 강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유목국가들 가운데에서 미완의 유목제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다지 크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유목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치해서 강력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학자 토마스 바필드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흉노나 돌궐 같은 강력한 유목국가들은 중국을 협박해서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조공의 형태로 물자를 공짜로 받고 이를 흉노 선우 또는 돌궐의 카간이 독점하고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나눠주면서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유연은 하필이면 화북지방을 지배했던 세력이 선비 탁발부가 세운 국가였죠. 북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탁발부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의 속성을 잘 알았고 유연에게 항복하거나 유연에게 물자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유연을 공격해서 유연을 정복하고 또는 유연의 유목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면서 북이 군에 충당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목국가와 달리 유연은 북위에 철저하게 착취당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책보원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위진시대에 그들의 종족은 잘게 나뉘어 사막 부근을 오갔으며 성벽 사이에서 중국을 엿보고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모두 동호의 남은 무리였고 묵특선우의 후예였다. 유연과 같은 부족에 이르면 흉노의 후예이지만 혈연적으로 근본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 없고 도망치거나 형벌을 받은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작은 집단으로부터 큰 집단이 되었고 바람이 질주하고 새가 날아가듯이 갑자기 왔다가 호련히 가버리는 것을 반복했다. 북위의 수도 평성은 이로 말미암아 자주 소란하였고 군사는 편안한 날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북위의 조종은 위험을 떨치고 무용을 드날려서 그들의 가축을 몰아 이동시켰고 그들의 부족을 거두어 들였으며 그들을 황폐한 들판에서 주멸하였고 그들을 사람이 살지 않은 땅으로 쫓아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위씨 즉 북위의 조종이 황제들을 지칭합니다. 병사의 대우를 갖추고 그들을 지극히 날쌘 군사로 훈련시키고 흉기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또한 이들 북방민족이 중국의 위급한 병이자 제거해야 하는 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북이는 유연을 공격해서 화근을 제거하였습니다. 특히 북이는 유목민들이 여름에는 흩어져 가축을 방목하고 겨울에 말이 살찌면 다시 모여서 남쪽, 즉 중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연이 남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유목민 군대를 배치해서 유연을 공격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유연은 6세기 초 자연재해와 카간들의 분열로 안하계와 파라문 두 세력이 북위에 항복했습니다. 그 전까지 북이 태무제 등이 유연을 대대적으로 정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조차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데 두 카간이 북위에 항복하게 되자 북위는 이 두 세력을 변경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하계가 당시 북위의 사실상의 실권자 원차에게 금을 뇌물로 주고 다시 몽골 고원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은 북위 변경 지역을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유연의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육진의 백성들이, 모든 육진은 아니겠지만 몇몇 진장들에게 식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이 유명한 육진의 난입니다. 그러나 북위는 유연에게 물자를 주면서 육진의 반란을 평정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이 이 육진의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육진의 반란은 북위 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때 북위가 이 육진민들을 하북지방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이 하북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북위에서 내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유연은 북위가 붕괴하게 됐던 계기였던 육진의 반란을 일으키게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안하계는 이후 몽골 고원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을 규합을 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연의 지배를 받았던 돌골에게 기습을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유연 세력이 돌골에 망하게 된 후 서쪽으로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칸반도로 이주해서 아바르라고 하는 유목국가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바르는 판노니아, 현재의 헝가리로 이주한 후 582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는 등 동유럽 지역에서 활동했으나 후에 프랑크 등 여러 세력의 공격을 받고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아바르와 유연이 같은 집단인지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3. 돌골. 먼저 돌골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골은 유라시아 초원 지역을 통합하면서 영토가 넓었던 유목제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아시아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했던 유목국가가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 일부를 지배했던 데 비해서 돌골은 이보다 영토가 더 넓어졌습니다. 첫 번째, 돌골은 중앙아시아에 있던 에프탈이라는 유목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에프탈은 돌골에 패한 후에도 항복하지 않고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흑해연안 지역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돌골이 이들을 추격하다 보니 영토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돌골의 거점은 알타이 산맥 지역이었는데, 거점인 웨투켄이 서쪽에 치우치다 보니 서쪽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지중해 지역의 서쪽에 있었던 동로마 등 동서교육과 동서교역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동서교역로 장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돌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역이 너무나 넓었고 복수의 카간이 존재하게 되면서 카간 분쟁으로 쉽게 분열되었습니다. 돌골은 영토를 둘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동쪽 지역을 톨리스, 서쪽 지역을 타르두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카간은 제국의 동쪽 지역을 통치하고 서쪽 지역에는 야부구를 임명합니다. 이게 무한 카간이 포문의 동생인 이스테미를 야부구로 임명하게 되는데, 후에 이스테미의 후손들이 야부구라고 하는 칭호를 버리고 카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돌골은 동돌골과 서돌골로 나뉘게 됩니다. 돌골은 최소 2명 이상의 카간과 야부구, 한자로는 엽호라고 합니다. 샤드, 한자로는 설이라고 합니다. 백, 일타바르, 한자로는 사리발이라고 합니다. 일으킨 등 칭호를 가졌던 유목민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간 일족들은 티긴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뒤에 살펴볼 위구르도 마찬가지지만 돌골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상인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었던 소그디아나라고 하는 지역은 아라레로 흘러들어가는 아무강과 시르강 사이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란계 코카소스 인종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들과 공생했습니다. 즉
돌궐은 중국으로부터 수취한 비단을 소그드 상인에게 이란, 동로마 제국 등에 가서 팔도록 한 다음에 그 이익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도식은 돌궐의 씨족과 부족 조직입니다. 돌궐의 집단 중에서 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박은 씨족을 뜻합니다. 돌궐 말로는 백선을 보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씨족 집단을 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박을 지배하는 우두머리를 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 용어로는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족을 돌궐 말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족과 부족의 우두머리를 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족들이 모인 국가도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 복수형인데,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을 모두 일 또는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부족, 큰 거는 국가를 뜻하게 되죠. 몽골어의 울루스도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부족부터 시작을 해서 예케몽골 울루스 즉 대몽골 제국이라고 해서 국가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료에서는 이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라는 글자로 통일해서 지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도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부족과 우두머리들한테 주어지는 영토, 이거를 체읍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혹은 국가 모두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동골인들뿐만 아니라 몽골인들 같은 유목민들은 중국처럼 예를 들면은 지방행정구역을 지칭하는 주, 군, 현이라는 명칭이 없었고 모두 일, 엘, 몽골에서는 울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간은 서쪽 지역에는 야부구를 파견해서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샤드를 임명했는데 샤드 밑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는 백이라고 불리는 우두머리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돌궐의 정치적인 추세, 정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돌궐의 선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 현재는 감숙성 동쪽 지역인데 평양에서 기원했다라고 하지만 원래 본거지는 알타이 산맥에 있는 웨투켄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돌궐은 몽골고원을 지배했던 유연의 지배를 받던 혹은 속국처럼 되었던 부족으로서 원래 유연을 위해서 철공, 즉 무기나 철제품을 만들었던 종속 집단이었습니다. 돌궐은 546년 고차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5만여 락을 사로잡았습니다. 돌궐의 지도자 토문 혹은 일리카간이라고 합니다. 고차를 정복한 보상으로서 유연카간인 아나게에게 혼인동맹을 청했으나 아나게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돌궐을 염치없는 노예라고 욕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토문은 유연의 사신을 죽이고 유연과 전쟁합니다. 토문은 551년 서위와 동맹을 맺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다음에 유연을 격파했습니다. 돌궐과의 전쟁에서 패한 유연카간 안하게는 자살했습니다. 토문도 같은 해에 죽었으나 그 뒤를 이었던 과라가 다시 유연을 공격했습니다. 이후 과라가 죽자 즉위한 동생 무한카간이 유연을 공격해서 유연을 결국 멸망시키게 됩니다. 무한카간은 이후 토요콘을 정복하고 카스피해까지 영토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무한카간 때 중국 화북지방에서는 북위가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동위와 서위입니다. 돌궐은 이후 서위의 뒤를 이었던 북주, 동위의 뒤를 이었던 북제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서 두 나라를 농락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타스파르 카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두 아이들이 내게 효순하니 물자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겠는가. 당시 돌궐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이었고 군사력이 강했던 반면 서위와 동위, 그 후신인 북주와 북제는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고 철저하게 돌궐의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돌궐과 동맹을 맺어서 상대방을 협공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스파르 카간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타르두가 동돌골의 사발약, 즉 이스바라 카간과 결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한데 돌골이 제국을 둘로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서쪽을 지키던 이스테미 세력이 나중에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골이 동돌골과 서돌골로 나뉘게 되고 또 각각의 동돌골과 서돌골도 제국을 둘로 나누게 되면서 또 여러 명의 카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수문제시나 장손성이 이들 세력을 이간질하게 되고 결국 동돌골도 동서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동돌골은 수나라와 내분 때문에 결국 585년 수나라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굴복했다는 뜻이지 항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필드의 주장에 따르면 돌골이 비록 수나라에 굴복해서 속국이 되었으나 오히려 반대로 수나라의 물자를 받으면서 돌골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수양제는 여러 차례 북방으로 순행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육합성이라고 하는 인조성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텐트, 유목민들의 이동식 천박을 만듭니다. 그리고 돌고래 지배 세력들을 모아서 수나라의 강성함을 보여주면서 수나라에 복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동돌골이 어느 정도 독립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양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돌골도 일부 군대를 파견해서 고구려 공격에 참전했습니다. 그 후에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의 후유증 때문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군웅할거 시대에 빠지게 되자 동돌골의 시필카간이 독립해서 강성해졌습니다. 시필카간은 615년 10만 기병을 이끌고 양제가 북순할 때를 이용해서 안문에서 양제와 수나라 군대를 포위했었습니다. 당시 정세가 상당히 위태로웠으나 의성공주가 사신을 보내 거짓으로 북방 변경에 경비할 일이 있다고 전하여 시필카간에게 회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안문의 포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계속 포위했다라고 하면은 양제는 돌골굴에 살해됐겠죠. 수말 당초 군웅할거 시대였고 내란이 발생하자 많은 중국인들이 동돌골도 피난하여 도망했습니다. 따라서 동돌골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동돌골은 당시 거란, 시리, 토요콘, 고창 등을 복속시켰고 중국 안에도 100만 명 이상이 돌골에 속했습니다. 수말에 중국 북부에서 기병했던 군웅들 당 고조 이영과 유무주 등이 돌골에 신속하였고 돌골의 군사적 원조를 받아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장을 덧붙이면 동돌골은 당시 아시아 여러 주변국가 이민족들의 주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돌골은 중국에 대해서 분화 정책을 취하여 수말에 기병한 군웅들을 지지했습니다. 동돌골은 중국, 특히 당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고 수나라의 유신들도 외국에 넘겨줄지언정 간호, 즉 당나라의 이원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당나라에게 압박했습니다. 군웅들 중에서 유무주, 양사도 등이 돌골에게 군대를 빌려서 당나라 군대에 대항하였습니다. 무덕 3년, 즉 620년 이후 동돌골은 당나라를 계속 침입했으며 그때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당 고조 이연은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천도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무덕 9년, 즉 626년 태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동돌골 최고의 카간 일리카간과 그 조카 돌리카간이 양사도와 결탁해서 다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여 장안 서북 쪽에 있는 위수의 편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당태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친히 위수에 가서 일리카간과 맹약을 맺고 금과 비단을 주어 돌골은 후퇴하였습니다. 당태종 때까지 당나라는 철저하게 동돌골에 갑질을 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다음해 겨울
당태종은 이정, 이적 등에게 10여만 명을 이끌고 6길로 동돌고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정관 4년 630년 정월 이정이 정예 기병 3,000명을 이끌고 힐리가안이 있는 정양을 기습하자 힐리가안은 음산으로 숨었으나 당군은 다시 그를 기습해서 사로잡았습니다. 동돌골의 나머지 부족들은 북쪽으로 설현타에게 귀부하거나 서쪽 서역으로 도망했습니다. 나머지는 당나라에 투항했는데 1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이들 항복한 무리들을 동쪽으로는 유주, 서쪽으로는 영주의 변방 지역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둘리가안과 아사나사마를 도독으로 임명하여 이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동돌골의 추장들에게 5품 이상의 관직을 준 사람이 100여 명을 넘었고 장안에 들어와 사는 돌궐인도 거의 1만 호나 되었습니다. 태종 본인도 돌궐인과 접근하기를 좋아했었고 심지어 그들을 친위부대로 임명하였으며 태자인 승건도 돌궐의 숲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나라 황실의 호화가 얼마나 농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관 13년 639년 돌리가안의 동생인 결사솔이 반란을 일으켜 구성궁을 공격하다 죽었습니다. 구성궁은 장안에서 서북쪽에 있는 궁전인데 당나라 황제들은 여름에 피서를 위해서 장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구성궁에 머물렀습니다. 당태종이 구성궁에 머물러 있을 때 결사솔이 반란을 일으켜 당태종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당나라는 중국 내지의 돌궐인들이 살면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되어 아사나사마 즉 이사마를 을미니수 사리필 가한에 봉하여 돌궐인들을 모두 이끌고 옛 동돌궐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내지 못해서 아사나사마는 다시 철원타의 침입을 받고 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은 다시 그들을 승주, 하주 두 주 사이에 안치시키고 아사나사마는 장안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승주와 하주 지역이 지금의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이어 당나라는 설현타를 정복했습니다. 철록은 돌궐 북쪽에 있었으며 부족은 15개나 되었습니다. 사서에서는 설현타, 동라, 복고, 회흘, 반야고 등 부족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철록 부족들은 현재의 시베리아와 몽골 공화국 북부 일대에 살았으며 돌궐이 강성했을 때 돌궐에게 친속되었고 동돌궐 힐리가안 때에는 설현타, 회흘, 반야고 등이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륵 제부 가운데 가장 강했던 세력은 설현타인데 동쪽으로 말갈, 서쪽으로 남돌궐, 남쪽으로 몽골에 있는 사막, 북쪽으로는 구륜수에 이르렀습니다. 정관 2년 즉 628년 당태종은 설현타의 추장 이남을 진주 비가 가한으로 임명하여 그들과 함께 동돌궐 힐리가안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남은 가한이 된 후 울독군산에 아장을 만들었으며 회흘 제부도 모두 진주 비가 가한에게 신속하였습니다. 힐리가안이 죽자 이남은 부족을 이끌고 동나수 남쪽의 도위건산으로 진격하여 군사 20만을 거느려 그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정관 13년 즉 639년 당나라는 아사나사마에 즉 이사마에게 명령하여 항복한 돌궐인을 이끌고 오르도스 북쪽으로 옮겨 살게 하고 태종은 진주가안에게 세서를 주어 진주가안과 아사나사마가 함께 영토를 지키게 하고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관 15년 즉 941년 진주가안은 30만 명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 남쪽으로 아사나사마를 공격했습니다. 아사나사마는 무리를 이끌고 장성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당은 이적을 파견하여 진주가안을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아사나사마는 또다시 오르도스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설현타의 진주가안은 계속 공물을 바치고 당나라의 구원을 청했으나 당나라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관 19년 즉 945년 진주가안이 죽고 아들 발작이 계위하니 다미가한입니다. 다미가한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좋지 못해서 부하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다미가한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는 사이를 이용해서 남침했으나 하주에서 당나라 군대에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흘 추장인 토미도가 기회를 잡아 복고, 동라와 함께 설현타를 공격하여 다미가한을 죽였습니다. 이에 회흘은 설현타의 기반을 점령하였고 또한 철륵의 다른 부족과 함께 당나라에 입공하였습니다. 설현타의 남은 무리 7만 명은 남쪽으로 도망하였으나
당장 이족은 다시 이들을 추격하여 5,000명을 죽이고 노약자 3만 명을 포로로 하여 서론타는 이로써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는 사신을 보내 철록 제부도 초무하게 하자 철록 제부의 추장들은 모두 입조를 청하였습니다. 서론타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시를 새겨서 영주에 세웠습니다. 정관 21년 즉 637년 당나라는 철록 제부를 기미부주로 고치고 각각 그 추장을 기미도독이나 기미주 자사에 임명했습니다. 추장들은 해흘 즉 위구르 남쪽에 참 청가한 도를 열어 68개의 역을 두고 조공의 편의를 봐주도록 청하자 당나라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유연 도호부를 옛 선우대에 두고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다음해 겨울 당태종은 이정, 이적 등에게 10여만 명을 이끌고 6길로 동돌고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정관 4년 630년 정월 이정이 정예 기병 3,000명을 이끌고 힐리가안이 있는 정양을 기습하자 힐리가안은 음산으로 숨었으나 당군은 다시 그를 기습해서 사로잡았습니다. 동돌골의 나머지 부족들은 북쪽으로 설련타에게 귀부하거나 서쪽 서역으로 도망했습니다. 나머지는 당나라에 투항했는데 10여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이들 항복한 무리들을 동쪽으로는 유주, 서쪽으로는 영주의 변방지역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둘리반과 아사나사마를 도독으로 임명하여 이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동돌골의 추장들에게 오품 이상의 관직을 준 사람이 100여 명을 넘었고 장안에 들어와 사는 돌궐인도 거의 1만 호나 되었습니다. 태종 본인도 돌궐인과 접근하기를 좋아했었고 심지어 그들을 신의부대로 임명하였으며 태자인 승건도 돌궐의 숲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당나라 황실의 호화가 얼마나 농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관 13년 639년 돌리가안의 동생인 결사솔이 반란을 일으켜 구성궁을 공격하다 죽었습니다. 구성궁은 장안에서 서북쪽에 있는 궁전인데 당나라 황제들은 여름에 피서를 위해서 장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구성궁에 머물렀습니다. 당태종이 구성궁에 머물러 있을 때 결사솔이 반란을 일으켜 당태종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당나라는 중국 내지의 돌궐인들이 살면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되어 아사나사마 즉 이사마를 을미니수 사리필 가한에 봉하여 돌궐인들을 모두 이끌고 옛 동돌궐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내지 못해서 아사나사마는 다시 철원타의 침입을 받고 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은 다시 그들을 승주, 하주 두 주 사이에 안치시키고 아사나사마는 장안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승주와 하주 지역이 지금의 오르도스 지역입니다. 이어 당나라는 설현타를 정복했습니다. 철록은 돌궐 북쪽에 있었으며 부족은 15개나 되었습니다. 사서에서는 설현타, 동라, 복고, 회흘, 반야고 등 부족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철록 부족들은 현재의 시베리아와 몽골 공화국 북부 일대에 살았으며 돌궐이 강성했을 때 돌궐에게 친속되었고 동돌궐 힐리가안 때에는 설현타, 회흘, 반야고 등이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록 제부 가운데 가장 강했던 세력은 설현타인데 동쪽으로 말갈, 서쪽으로 남돌궐, 남쪽으로 몽골에 있는 사막, 북쪽으로는 구륜수에 이르렀습니다. 정관 2년 즉 628년 당태종은 설현타의 추장 이남을 진주 비가 가한으로 임명하여 그들과 함께 동돌궐 힐리가한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남은 가한이 된 후 울독군산에 아장을 만들었으며 회흘 제부도 모두 진주 비가 가한에게 신속하였습니다. 힐리가한이 죽자 이남은 부족을 이끌고 동나수 남쪽의 두위건산으로 진격하여 군사 20만을 거느려 그 세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정관 13년 즉 639년 당나라는 아사나사마에 즉 이사마에게 명령하여 항복한 돌궐이를 이끌고 오르도스 북쪽으로 옮겨 살게 하고 태종은 진주가안에게 세서를 주어 진주가안과 아사나사마가 함께 영토를 지키게 하고 침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관 15년 즉 941년 진주가안은 30만 명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 남쪽으로 아사나사마를 공격했습니다.
아사나사마는 무리를 이끌고 장성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당은 이적을 파견하여 진주가한을 물리치려고 하였으나 아사나사마는 또다시 오르도스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서련타의 진주가한은 계속 공물을 바치고 당나라의 구원을 청했으나 당나라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관 19년 즉 945년 진주가한이 죽고 아들 발작이 계위하니 다미가한입니다. 다미가한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좋지 못해서 부하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다미가한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는 사이를 이용해서 남침했으나 하주에서 당나라 군대에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을 추장인 토미도가 기회를 잡아 복고 동라와 함께 서련타를 공격하여 다미가한을 죽였습니다. 이에 회을은 서련타의 기반을 점령하였고 또한 철륵의 다른 부족과 함께 당나라에 입공하였습니다. 서련타의 남은 무리 7만 명은 남쪽으로 도망하였으나 당장 이적은 다시 이들을 추격하여 5천 명을 죽이고 노약자 3만 명을 포로로 하여 서련타는 이로써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는 사신을 보내 철륵 제부도 초무하게 하자 철륵 제부의 추장들은 모두 입조를 청하였습니다. 서련타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시를 새겨서 영주에 세웠습니다. 정관 21년 즉 637년 당나라는 철륵 제부를 기미부주로 고치고 각각 그 추장을 기미도독이나 기미주 자사에 임명했습니다. 추장들은 회을 즉 위구르 남쪽에 참 청가한 도를 열어 68개의 역을 두고 조공의 편의를 봐주도록 청하자 당나라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유연 도호부를 옛 선우대에 두고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당은 돌궐과 서련타 등 유목민 세력을 정복한 이후 기미부주를 두어 통치했습니다. 기미부주는 당나라의 도독부, 주, 현처럼 유목민 지역에도 도호부, 기미주 등을 둔 것입니다. 도호부 아래에는 도독부와 주가 있었는데 도독과 가사는 돌궐의 우두머리, 추장, 부족장을 임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인 도호만은 당나라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기미부주는 돌궐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된 다음에도 안동도호부와 여러 주현들이 설치됩니다.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동돌궐은 여러 차례 독립을 꾀하게 되는데 682년 쿠툴룩이 음산을 거점으로 독립하고 686년부터 687년 몽골 고원의 메투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일테리슈 카간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궐은 약 50년 동안의 당의 기미 지배에서 벗어나서 돌궐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돌궐 제2제국이라고 합니다. 돌궐 제2제국은 묵철 즉 카파간 카간과 빌게 카간 때 강성했습니다. 691년 즉위한 묵철 즉 카파간 카간은 당나라 북쪽 변방을 침입하고 사람과 말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696년 무죽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당나라에 투항한 돌궐의 백성들과 선우 도호부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곡식 종자와 농기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돌궐의 요구를 접한 무축천은 몹시 분노했으나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돌궐에 땅을 주지 않는 대신 수천 장 혹은 장은 텐트를 뜻합니다. 예 사람과 종자 4만 녀석 그리고 농기구 3,000점을 주었습니다. 카파간이 종자와 농기구를 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농경에 익숙한 돌궐인과 대규모로 사로잡은 한인 농민들에게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농사에 적합한 땅을 경작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파간은 음산 남쪽 지방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696년 거란의 이진충과 손만영이 반란을 일으켜 영주를 점령했습니다. 이진충은 스스로 무상가한이라 칭하고 손만영을 장군으로 삼아 당나라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카파간 카간은 이진충과 손만영을 공격하고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거란을 병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파간 카간은 치세 후반부에 북부와 서쪽 지역 공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키르키즈와 철르케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서쪽에서는 과거 서돌골에 종속되어 있던 카를룩과 튀르기슈가 발응했으며 아랍 이슬람 세력의 공격에 대한 소그디아나의 원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몽골 고원 케룰랭강 상류에 있던 철르케 부족의 하나인 바이루크, 한자어로는 발야고라고 합니다. 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카파간 카간은 716년 툴라강 부근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돌아오다가 패잔병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카파간 카간 사후 돌거린들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게 자손들과 초대 카간인 일테리슈 후손들 사이에서 후계자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후자의 형제들이 최후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사람이 빌게 카간이었습니다. 정변을 주도한 퀼테기인이 형을 카간으로 옹립하고 대신 군사권을 장악했으며 중신 토누쿠크가 카간을 보좌했습니다. 720년 당 현종은 빌게 카간의 동돌고를 적대시하여 주변의 여러 유목 집단들과 함께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빌게 카간은 기선을 제압하여 공격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돌궐은 당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게 카간은 727년 토번이 공동으로 당나라를 침략하자고 제의하고 서신을 보내오자 그 문서를 현종에게 바치고 현종으로부터 견마 교육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빌게 카간은 결코 친당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빌게 카간의 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게 카간은 돌고린들에게 당나라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파멸에 이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본의 사신이 보낸 편지를 현종에게 바친 것은 견마 교육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누림수였습니다. 725년 토누쿠크가 사망하고 731년 퀼테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34년 빌게 카간이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죽자 돌궐 제2제국은 쇠퇴하게 됩니다. 빌게 카간 사후 잇따라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 돌궐 제국은 붕괴하게 됩니다. 빌게 카간이 죽은 후 그 아들 이연이 카간이 되었지만 단명에 그치고 다시 그의 동생 탱그리 카간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치세기 말기에는 두 명의 샤드가 동서를 분할하여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동부의 샤드가 741년 탱그리 카간을 살해하고 스스로 오즈미슈 카간이라는 카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돌궐의 지배를 받았던 위구르가 카를룩 바스밀과 합세하여 돌궐을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밀이 우세했지만 실패하고 카를룩의 도움을 받았던 위구르가 동돌궐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744년 위구르의 수장이 카간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745년 돌궐 최후의 카간 백미 카간이 살해되면서 결국 동돌궐은 멸망하게 됩니다. 4. 위구르. 위구르는 토구주, 오구주, 한자로는 구성철륵이라고 합니다. 의 하나인 위구르의 야글라카르 시족 출신 쿠툴룩 보일라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 카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투르크 비문과 아랍 페르시아 사료에는 토구주, 오구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토구주는 숫자 9이고 오구주는 집단, 연합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개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위구르는 본래 돌궐의 지배를 받았으나 후에 돌궐에서 독립하고 오히려 돌궐을 정복한 후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위구르는 처음에 야글라카르 시족들이 카간 자리를 독점했으나 7대 카간부터 에디즈 시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구르는 기본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유목국가였습니다. 이는 돌궐도 마찬가지였긴 합니다. 그러나 위구르에서 보다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위구르는 안사의 난 때 당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당나라로부터 비단을 수취해서 획득한 재화를 소그드 상인에게 넘겨 국제무역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위구르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나라의 불평등한 교역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견마무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말 한 필당 비단 한 필로 교환해야 되는 견마무역은 말 한 필당 비단 40필로 교환되었습니다. 이는 위구르가 명목상 40배의 이익을 취하는 폭리였습니다. 한때 말 가격은 말 한 마리당 비당 50필까지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아랍에서 온 여행자 타밈 이븐 바흐르는 재물이 초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카라발가순을 방문했는데 위구르 카간이 당으로부터 매년 50만 필의 비단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대종 시기에는 1500만 필의 비단을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780년 당나라 사람들은 장안을 떠나는 많은 위구르인과 소그드인을 살해하고 비단 10만 필을 뺏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위구르의 돈마카 달간 카가는 매우 화가 나서 당나라에 위구르가 제공한 말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았던 180만 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사신을 보내 철록 제부도 초무하게 하자 철록 제부의 추장들은 모두 입조를 청하였습니다. 설원타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시를 새겨서 영주에 세웠습니다. 정관 21년 즉 637년 당나라는 철록 제부를 기미부주로 고치고 각각 그 추장을 기미도독이나 기미주 자사에 임명했습니다. 추장들은 해흘 즉 위구르 남쪽에 참 청가한 도를 열어 68개의 역을 두고 조공의 편의를 봐주도록 청하자 당나라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유연 도호부를 옛 선우대에 두고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당의 북변은 이때의 명목상 완전히 평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 토미도는 당나라를 받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반대여서 비밀이 카간이라 칭하고 정부 조직도 일률적으로 골고래 조직을 모방했습니다. 그 후 위구르와 당은 10여 년 동안 평화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구르는 고종 영휘년간에 당이 서절골의 반란장인 아사나하로와 고구려를 평정할 때 군대를 보내 도와주었습니다. 위구르는 첨부 초년 동돌골의 옛 땅을 점령한 이래 중국 북방의 제1강국이 되어 당나라와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위구르는 4차례나 군대를 보내 당이 양경, 즉 장안과 낙양을 수복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는 당나라를 대신해서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전쟁마다 보수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수복한 지역에서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 밖에 회을은 또 당나라와 일종의 국제무역 관계를 성립시켜 그들의 특산물인 말을 중국의 비단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말 한 필로 비단 40필을 바꾸었는데 말의 체질이 약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전쟁을 도운 공이 있어서 교육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아 어쩔 수 없이 위구르의 말은 대량으로 당나라에 팔려왔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통계로는 대종 한 황제 시기 17년 동안 당나라가 말을 사기 위해 가져간 비단이 1500만 필 이상이었습니다. 이 밖에 마체, 즉 말을 사며 진 부채가 많이 있었으며 청산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단 40필로 말 1필을 바꿀 수 있다고 계산하면 대종 1대에 적어도 위구르 말 35만 필을 사들여 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종 대령년간 국가의 북문이라 불리는 삭방절도사 구역에는 겨우 말 3천여 필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위구르의 속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역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나라 안에서 말이 생산되지 않고 국외에서 들여올 곳은 위구르밖에 없었으며, 둘째, 안사의 난 이후 토번이 창궐하여 당은 위구르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시대부터 일종의 외교정책으로 위구르와 연락하여 토번을 막는 것이 기본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수립자는 삭방군의 우두머리였던 곽자의였습니다. 개원시대 철륵이 당에 복속되자 위구르 등은 모두 하서절도사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삭방 절도사구에 가까이 있어서 삭방과의 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수종 때 당한 복고회원에게 위구르의 군대를 빌리는 일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복고회원은 철록 출신인 동시에 삭방의 장군이었으므로 당나라는 그를 통해 위구르와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덕망은 위구르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삭방군인과 위구르 사이에 상당히 큰 정감이 통하고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사이난 때 토번은 수년간 당나라 서북의 수십 조를 침략하여 삭방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삭방절도사의 임무는 본래 북쪽에 있는 유목민을 막는 것이었으나 이때부터는 또 서역을 맡게 되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방절도사의 군사력은 토번처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삭방절도사 변경의 연변에 머물고 있는 토본의 군대는 모두 4만 명에 말이 16만 필이었으나 삭방절도사의 군대는 겨우 1만 명이었고 말은 3,200필이었습니다. 삭방의 전투력이 비록 강했으나 쌍방의 실력에는 심한 차이가 있어 토본과 대항할 때 불리하였습니다. 삭방절도사의 총수인 곽자의는 당시 정세에 따라 토본을 막고 위구르를 농락하여 삭방절도사군이 양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자의는 본래 현종 말년에 삭방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그 후 여러 번 승진하고 자리를 옮겼으나 삭방군은 시종 그의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침내 대종에게 채택되어 당나라는 위구르에 대하여 참고 양보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고 전력으로 토본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말과 비단 교역은 더욱 성행하고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종 때에 이르러 이러한 정책은 한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덕종은 옹왕으로 있을 때, 즉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 위구르의 모욕을 받은 일이 있으므로 몹시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부분의 당나라 장령들은 중국에서 위구르인의 도망과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제지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중원년 즉 780년 덕종 즉위 초에 진무 유후 장광성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구르 사자 돌뚱 등 90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다행히 위구르의 합골돌 가한이 새로 즉위하여 당나라와 대적하지 않고 큰 분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덕종은 그들과 절교하는 한편 토번 포로들을 귀환시켜 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번은 화약을 지키지 않고 전처럼 공격해와 정원 2년 즉 780년 덕종은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이후 토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재상 이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대항하는 정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위구르와 화친을 맺고 위구르는 당나라에 대하여 아와 신이라 부르는 표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위구르와 당나라가 관계를 개선하자 토번은 더 이상 당나라 침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구르는 출병하여 당나라를 돕기도 하면서 당나라가 토번과 싸우는데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번은 여러 차례 침입해 왔으나 다시는 당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종 덕종 시기 나란히 문란할 때 만일 이러한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당나라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대종 덕종 이후 당나라와 위구르의 관계는 순종, 헌종, 목종, 경종, 문종, 황제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서 전후 수십 년 동안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나라가 지출한 대가는 막대하였습니다. 다 비단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180만 전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 돈인가 살펴보면은 당나라의 강남 지역의 한 개 주에 한 해 세액이 20만 전이라고 합니다. 즉 9개 주에서 거두는 세금 총액에 해당하는 액수가 180만 전이었으니 당시 위구르가 당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787년 당나라는 위구르의 새 혼인동맹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나라가 공주를 위구르 카간에게 시집 보내는 거였는데 이때 막대한 선물을 위구르 카간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계산에 의하면 이때 총 비용이 500만 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단지 전체 액수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막대한 선물은 매년 조정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변경 비용과 별도로 지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500만 전이라고 하면은
강남 지역에 있는 주의 세액이 20만 전이니 25개 주에서 거두는 세금 총액과 맞먹습니다. 이처럼 위구르는 당나라를 상대로 갑질했습니다. 위구르는 오르콘강과 툴라강 상류 초원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발릭, 한자로는 부귀성, 부하고 귀한 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르두발릭이라는 성곽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르두발릭은 당나라 사료에는 회골 선우성, 보고한성, 오르다성이라고 표기되었습니다. 현재는 몽골어에 따라서 카라발가순이라고 불립니다. 카라는 검다라고 하는 뜻인데 카라발가순은 잿더미가 된 도시, 폐허가 된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돌골 제2제국 당시 카파르 카간이 성곽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뉴쿠쿠가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우르두발릭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을 보면 도시 중심인 송터는 동서쪽이 기다란 직사각형이고 네 모퉁이의 높은 지점에서 측정하면 넓이가 420m와 335m입니다. 가로가 420m, 세로가 335m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하며 각 벽면 높이는 7m 내외 그리고 동남부 돌출부 높이는 12m에서 13m 정도입니다. 성 안에서 당나라 때의 연화문 무늬의 숫기가 문양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당나라의 장인이 오르두발릭을 만드는데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터 남쪽으로 몇 킬로에 걸쳐 시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이슬람 사료에 따르면 위구르 수도 부근에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위구르가 성곽도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위구르의 정주화 혹은 한화, 즉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구르 카간들은 오르두발릭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유목민들은 대개 계절 이동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이주해서 가축들을 보호했고 봄, 여름,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북쪽 지역으로 가서 목축했습니다. 유목민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1년에 2차례 혹은 계절별로 이동을 하는데 위구르 카간은 이 오르두발릭 주변 지역에서 계절별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나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신들이 오게 되면 오르두발릭 안에 있는 궁전에서 중국 사신 또는 다른 나라의 사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구르 카간에게 오르두발릭이라고 하는 성곽도시는 결국 외교 사신들을 접대하는 의례적인 공간이었고 또 이 안에 중국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상 빼앗은 비단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구르 카간을 위해 일하는 행정관료들, 소그드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행정관료들과 상인들이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오르두는 카간이 사는 이동식 천막을 뜻합니다. 발릭은 성곽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카간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위구르 카간을 위해 일하는 정주 농경민과 상인들 그리고 행정관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도시였고 중국에서 수취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원격지 교육을 통해 모은 각종 재물들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두발릭이라고 하는 성곽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위구르가 정주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 오르두발릭이라고 하는 도시가 당나라 즉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그디아나 즉 소그드인들의 도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당나라는 사신을 보내 철록 제부도 초무하게 하자 철록 제부의 추장들은 모두 입주를 청하였습니다. 설원타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시를 새겨서 영주에 세웠습니다.
정관 21년 즉 637년 당나라는 철록 제부를 기미부주로 고치고 각각 그 추장을 기미도독이나 기미주 자사에 임명했습니다. 추장들은 해흘 즉 위구르 남쪽에 참 청가한 도를 열어 68개의 역을 두고 조공의 편의를 봐주도록 청하자 당나라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당나라는 유연 도호부를 옛 선후대에 두고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당의 북변은 이때의 명목상 완전히 평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 토미도는 당나라를 받드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반대여서 비밀이 카간이라 칭하고 정부 조직도 일률적으로 골고래 조직을 모방했습니다. 그 후 위구르와 당은 10여 년 동안 평화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위구르는 고종 영휘년간에 당이 서절골의 반란장인 아사나하로와 고구려를 평정할 때 군대를 보내 도와주었습니다. 위구르는 첨부 초년 동돌골의 옛 땅을 점령한 이래 중국 북방의 제1강국이 되어 당나라와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위구르는 4차례나 군대를 보내 당이 양경, 즉 장안과 낙양을 수복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는 당나라를 대신해서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전쟁마다 보수를 요구하였고 심지어 수복한 지역에서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 밖에 회을은 또 당나라와 일종의 국제무역 관계를 성립시켜 그들의 특산물인 말을 중국의 비단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말 한 필로 비단 40필을 바꾸었는데 말의 체질이 약하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전쟁을 도운 공이 있어서 교육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아 어쩔 수 없이 위구르의 말은 대량으로 당나라에 팔려왔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통계로는 대종 한 황제 시기 17년 동안 당나라가 말을 사기 위해 가져간 비단이 1,500만 필 이상이었습니다. 이 밖에 마체, 즉 말을 사며 진 부채가 많이 있었으며 청산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단 40필로 말 1필을 바꿀 수 있다고 계산하면 대종 1대에 적어도 위구르 말 35만 필을 사들여 온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사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종 대령년간 국가의 북문이라 불리는 삭방절도사 구역에는 겨우 말 3천여 필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위구르의 속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이러한 교역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당나라 안에서 말이 생산되지 않고 국외에서 들여올 곳은 위구르밖에 없었으며, 둘째, 안사의 난 이후 토번이 창궐하여 당은 위구르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시대부터 일종의 외교정책으로 위구르와 연락하여 토번을 막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수립자는 삭방군의 우두머리였던 곽자의였습니다. 개원시대 철륵이 당에 복속되자 위구르 등은 모두 하서절도사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삭방 절도사구에 가까이 있어서 삭방과의 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수종 때 당은 복고회은에게 위구르의 군대를 빌리는 일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복고회은은 철륵 출신인 동시에 삭방의 장군이었으므로 당나라는 그를 통해 위구르와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자의 개인의 덕망은 위구르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삭방군인과 위구르 사이에 상당히 깊은 정감이 통하고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사의 난 때 토번은 수년간 당나라 서북의 수십 조를 침략하여 삭방과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삭방절도사의 임무는 본래 북쪽에 있는 유목민을 막는 것이었으나 이때부터는 또 서역을 맡게 되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방절도사의 군사력은 토번처럼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삭방절도사 변경의 연변에 머물고 있는 토번의 군대는 모두 4만 명에 말이 16만 필이었으나 삭방절도사의 군대는 겨우 1만 명이었고 말은 3,200필이었습니다. 삭방의 전투력이 비록 강했으나 쌍방의 실력에는 심한 차이가 있어 토번과 대항할 때 불리하였습니다. 삭방절도사의 총수인 곽자의는 당시 정세에 따라 토번을 막고 위구르를 농락하여 삭방절도사군이 양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자의는 본래 현종 말년에 삭방절도사에 임명되었다가 그 후 여러 번 승진하고 자리를 옮겼으나 삭방군은 시종 그의 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마침내 대종에게 채택되어 당나라는 위구르에 대하여 참고 양보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고 전력으로 토본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말과 비단 교역은 더욱 성행하고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종 때에 이르러 이러한 정책은 한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덕종은 옹왕으로 있을 때, 즉 황제로 즉위하기 이전 위구르의 모욕을 받은 일이 있으므로 몹시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부분의 당나라 장령들은 중국에서 위구르인의 도망과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제지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중원년 즉 780년 덕종 즉위 초에 진무, 유후, 장광성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구르 사자 돌뚱 등 900여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다행히 위구르의 합골돌 가한이 새로 즉위하여 당나라와 대적하지 않고 큰 분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덕종은 그들과 절교하는 한편 토번 포로들을 귀환시켜 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번은 화약을 지키지 않고 전처럼 공격해와 정원 2년 즉 780년 덕종은 또 한 번 화가 났습니다. 이후 토번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재상 이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위구르와 연합하여 토번에 대항하는 정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는 위구르와 화친을 맺고 위구르는 당나라에 대하여 아와 신이라 부르는 표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위구르와 당나라가 관계를 개선하자 토번은 더 이상 당나라 침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구르는 출병하여 당나라를 돕기도 하면서 당나라가 토번과 싸우는데 열세에서 우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토번은 여러 차례 침입해 왔으나 다시는 당나라에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대종 덕종식이 나란히 문란할 때 만일 이러한 정책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당나라는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대종 덕종 이후 당나라와 위구르의 관계는 순종, 헌종, 목종, 경종, 문종, 황제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서 전후 수십 년 동안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나라가 지출한 대가는 막대하였습니다. 위구르는 어느 일본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아시아의 경찰 역할을 했었습니다. 8세기에 아시아에서 강력한 나라 중 하나는 토번이었습니다. 토번은 당나라 영토를 잠식해서 당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서역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신강 위구르 지역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서쪽 변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점령했습니다. 한때 당나라 수도 장안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번은 여러 차례 위구르에게 연합해서 당나라를 치자라고 했습니다. 한때 위구르는 이에 솔깃해서 토본과 연합해서 당나라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당나라와 연합해서 토본을 견제했습니다. 780년대 위구르는 당나라와 연합해서 토본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에 위구르는 840년 키르키즈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서 오르두발릭이라는 성곽도시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때 위구르 카간도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위구르는 결정적으로 쇠약해져서 결국은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선행정구에 따르면 이때 오르두발릭을 비롯한 우르콩강, 툴라강 또는 몽골 고원 전체에 탄저병으로 추정이 되는 전염병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대거 몰살하게 되고 몽골 고원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 수 없게 됐던 위구르인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일부는 동남쪽으로 중국의 변경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나라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들은 남쪽으로 하서회랑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북정, 서주, 감주 일대로 이주하게 되고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소규모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창 위구르와 감주 위구르, 감주 위구르는 감주 회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구르를 비롯한 투르크 유목민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를 유목사 연구자들은 투르크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중앙아시아로 다시 중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아랍세계로 또는 동유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란계 코카소스 인종 즉 백인이었으나 이들 투르크인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인종 분포가 바뀌게 됩니다. 즉 코카소스 백인 인종에서 아시아계 몽골 인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혼혈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투르크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는 뜻에서 투르키스탄으로 불립니다. 투르키스탄은 투르크의 땅, 투르크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투르키스탄이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이고, 서투르키스탄이 옛 소련이 지배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스탄자가 들어가는 국가들이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자들은 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중앙아시아, 중앙유라시아, 내륙아시아 등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구르가 붕괴된 이후 당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를 유지했던 것은 위구르였습니다. 위구르의 군사력 덕분에 당나라가 안사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고, 토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미 위구르는 망했으므로 당나라는 구원병을 청할 수 있는 무력이 강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돌궐 가운데 사타돌궐이 황소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위구르처럼 강한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위구르가 붕괴한 이후 위구르인들은 하서회란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소규모 국가를 세워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투항했습니다. 위구르인들은 그 이후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 신강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은 자기 자신이 위구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지배했던 집단이나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문화적으로나 교역 면에서 위구르인들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칭을 위구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는 위구르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드인들과 위구르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궐과 마찬가지로 위구르에서도 소그드인들은 동서교역에 종사했습니다. 소그드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를 지배한 상인들로 중국의 상업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당나라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왕조는 대외교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그드인들은 처음부터 강력한 유목제국과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은 교역을 중시하였고 중국의 왕조를 압박하여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비단을 강탈했습니다. 소그드 상인들은 초원의 사신행렬에 편승해서 사적인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이 상인들은 유목민들이 중국으로부터 강탈한 비단과 중국의 다른 물자들을 구입하여 서쪽 지역과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들이 이란 세계와 중국을 잇는 교역로 대부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대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유목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소그드인들은 유목민들이 적이 아닌 협력자로 인식하였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리들로서 돌골과 위구르 같은 유목국가에 봉사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교역을 중시했습니다. 두 번째 낙양 약탈 이후 위구르와 소그드인들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마니교를 신봉한 소그드인들이 종교를 위구르 카간에게 전하였고 카간은 마니교를 받아들였으며 성직자들과 많은 소그드인들을 초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소그드인들은 위구르의 소그드 문자를 전했습니다. 소식과 평화로운 수행을 강조한 마니교는 유목민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의 엄격한 규칙은 일부 선택된 소수 엘리트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소그드인의 영향력에 반발한 위구르인들의 정변으로 779년 이직원이 암살되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소그드인들의 영향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소그드인들은 위구르 제국과의 관계에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소그드 상인사회는 위구르의 보호를 받아 외교적 면책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그도인들은 중요한 대금업자이자 비단 구입자였습니다. 5. 당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본래 서돌골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서돌골이 638년 동서로 분열하자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흉노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흉노는 비록 3세기에 쇠퇴하지만 중국 땅과 하서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부지역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중원은 정치적으로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북쪽의 흉노, 동쪽의 한나라, 서남의 탈인분지 오아시스 국가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었던 차사 전국은 삼국시대 위나라와 서진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국 시대 한인계 왕조인 전량이 327년 투르판 분지를 지배하면서 현지어와 한어 즉 중국어가 병용되고 육아교육이 행해지는 등 한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여기는 탈라스강입니다. 눅눅은 물이 녹아서 이 탈라스 계곡을 따라서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 저인들이 세운 전지는 감숙 지역을 장악한 후 여광에게 언기와 쿠차를 정복하게 했습니다. 여광은 비수의 난 이후 전진이 붕괴된 상황을 보고 후량을 세웠습니다. 또 북위에 패한 북량의 저거 무휘와 저거 안주 형제가 도주하여 고창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저거 안주가 448년 투르판 분지의 교주를 취하고 차사 전국을 비롯한 투르판 분지 일대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고창국의 기원입니다. 차사인들은 이때 서쪽에 언기로 이주하는데 이로써 차사 전국은 투르판에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 후 460년 저거안주가 초원의 유연에 의해 살해되고 이어서 유연을 배경으로 한 한인 정권인 간백주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정권은 새로운 한인계 투르판 왕국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감시 정권은 초원 세력인 고차와 에프탈의 간섭으로 491년 붕괴되고 고차는 도낭 사람 장맹명을 고창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장맹명을 계승한 마유가 북위와 내통하려고 하자 고차는 다시 그를 살해하고 500년경 국가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시를 중심으로 하여 장씨 등 한인 명족을 포함하는 국시 고창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투르판 분지에서는 초원 세력과 중원의 압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정권이 뒤바뀌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윽고 북방에서 흥기한 돌궐이 552년 유연을 격파한 뒤 카간의 딸을 국보무에게 시집 보내고
네.